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묘한 긴장감도 감지됐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통령은 이어서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어색함과 긴장감을 깨트린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 또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 기업 총수들, 한때는 극한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 총수들과 시장을 가서 입에 넣었던 젓가락으로 만두를 나눠주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행사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습은 큰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9일 만입니다. 그 현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간의 기밀을 공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 인사들을 만났고요. 재계에서도 실용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긴밀한 공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취임 날부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비상경제 TF 이걸 바로 즉각 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경청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합리화 이런 단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런 규제에 막혀서 더 생산성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는 것들은 좀 걷어내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미 외교와 관련돼서도 그리고 통상과 관련돼서도 아마 불확실성이 이 기업의 이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장애물로 지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G7 회의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들어서 그러한 전략을 좀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도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었죠.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었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계와 면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할 텐데 그 G7 정상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협의라고 하는 현안을 두고 정말로 재계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면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하나만 짚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힌 공약의 필요 재원이 5년간 210조 원입니다. 이것은 여권에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추경을 빼면 673조입니다. 그중에 365조는 법령에 의한 의무 지출이고 308조 정도만 재량 지출이라고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조 원은 공무원 임금, 국방비 같은 의무적 지출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 재량 지출은 2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210조를 마련하려면은 1년에 한 42조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인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인가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서 그 규제 부분과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 정부에서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첫 안보 점검 행보도 있었는데 경기도 연천에 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끈 지 이틀 만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여러 장병 여러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믿습니다. 일선의 지휘관들 그리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일이고 여러분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25 보병사단이 연천 방문했네요. 일단 우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불법 계엄을 통해서 손상된 군대의 명예를 좀 다시 한번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즉각적인 북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결과 경색적인 그런 남북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평화적인 남북 관계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진전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군사 합의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서해 북방 한계선에 있는 여러 가지 포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앞으로에 있을 평화적인 행보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정부와는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성급하게 북한에게 조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변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현장을 직접 간 건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어쩐 조금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남북 9.19 남북 군사 협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 내에서 파기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것은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협상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입장을 나타낸 게 아닌가, 입장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예, 대북 확성기 중단은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시즌 2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북 관계와 관련돼서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국내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는 강화 국민들
굉장히 그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뭐 북한과의 어떤 대결 구조 속에서 그 광화 국민들이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윤석열 정부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보 문제, 평화 문제 다 좋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경제로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부가 들어섰으므로 당연히 다른 정책을 시행해 가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그 대화를 재개할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는 하나의 수순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후 관계는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된 것이 작년 6월 9일의 일이죠. 왜 재개하게 됐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계속 어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어물풍선을 보내지 않겠다고 대한민국에 어떤 구두로라도 명확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약속받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강화도 송해면처럼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소음 방송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공감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보장되는 약속을 이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대남 소음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하지만은 오물풍선을 근본적으로 중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자, 취임 오늘 9일 차고요. 9일밖에 안 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일정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일단 그 현장의 영상들을 쭉 모아봤고요. 지난 6월 4일이죠. 취임 이후의 모습부터 오늘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길 있어요. 지나가다 길을 보고 막아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었어요. 그런 빈말을.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날 취임 선서 이후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오찬을 했고 비상경제 TF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날 첫 국무회의 또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그 다음 날 현충일이었죠. 추념식.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을 방문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7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그리고 9일에 2차 비상점검 TF 회의를 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이날 통화가 이뤄졌고요. 다음 날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발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거래소 방문, 또 체코 총리 통화, 베트남 주석 통화, 한강 홍수 통제소 방문,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호주 총리 통화, 그리고 오늘 재계총수 면담, 또 전방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대영 라이브 준비하면서 오전 일정뿐만 아니라 오후에 일정이 많아서 이거 업데이트하는데 방송 직전까지 뭐 화면도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주로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 바로 가셨던 장면 그리고 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셨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비상경제 TF를 취임 당일날 바로 열기도 했고요. 바로 현충원 갔다가 바로 시장 가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저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저는 경제와 관련된 행보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 키워드를 꼽자면 전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께서 많은 불안을 가지고 계셨고 정치가 제 궤도에 올라가면 어떠한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까지를 약간의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아직 체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대통령 한 분이 정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실제 행동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 안심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런 쪽으로 좀 주력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현삼 의원은요? 저는 그 국무회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도시락 회의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모습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일하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라는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느끼셨을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 5년의 정부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전망입니다. 잘할 것 70%, 잘못할 것 24%, 의견 유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6% 정도 나타났네요.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미가 있을까요? 문항을 다르게 물으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열흘 정도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은 저 숫자가 높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박근혜 정부는 출범할 때 저 숫자가 79%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각각 87%, 85%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잃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IMF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직격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자 지금 정권 초반 한 열흘 정도는 국민들께서 뭘 해도 좋게 봐주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벤트 그리고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였는데 그 부분에서 더 화려했죠. 취임한 다음 날에는 수석들이 멋지게 자켓을 벗고 대통령과 함께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그 사진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취임 16일째에는 총무비서관이 이런 발표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족들의 식비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내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중요했던 것은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민생 그리고 인사입니다. 오늘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퇴 일도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새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고언을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예. 성공하길 바라는 거 맞으시죠? 물론입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설명하기에 두 정당의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수치를 받아보면 일단 수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은 예상이 된 일이었습니다. 대선은 정당이 치르는 선거 중 가장 큰 선거입니다. 이런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지지층은 당연히 실망감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거는 2022년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됐을 때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였는데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많이 빠진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중 질환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당이 앞으로 더 국민의힘이 더 해야 될 일도 많고 쇄신과 개혁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6%, 즉 과반이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중 질환에 빠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87년 개헌 이후 민주당이 가장 크게 보수 정권이 가장 크게 패배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가반이 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국민들께 결코 완벽하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지지정당 없음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은 보수층 지지층에서 이탈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보수층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점은 민주당이 지금 충분히 집권 여당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국민의힘이 너무 낮게 나오고 5년 만에 지금 최대 격차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수습을 하실 생각이신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수습하려면 저희가 쇄신과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상을 타개할 방법이 묘연해 보입니다. 대선을 졌기 때문에 실망한 지지층 이탈을 다시 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실망한 지지층을 다시 잡아오려면 결국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계속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요? 일단 그 어느 시대든지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에는 그런 공고한 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46%가 나왔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했던 그 퍼센테이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응집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대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에 대해서 당 내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2명의 후보의 경우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도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어떠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국민의힘 당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최대로 벌어지는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지가 아마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상대당의 얘기를 주로 하셔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른바 3대 특검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한 거죠. 지명된 특검은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인데요. 오늘 차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의 특검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객관성을 중시하는 첫 입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이명현 최상병 특검의 특별검사는 억울한 죽음을 명백하게 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특검이 가동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미 문제가 됐던 지점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익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끌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검들이 어찌됐건 간에 뭐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자체를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걸 뭐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고요. 국민들이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판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신 것이고 오히려 그런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검들이 좀 더 탄탄하게 잘 갖춰져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최선의 좀 노력을 다해준다면 일정 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행들, 그다음에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어떤 이 기행들을 또 저질렀는지,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을 두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지만 그 진실을 밝히려다가 항명죄로 역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결국엔 다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다시는 또 이런 일이 헌정을 뭐 이렇게 망치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간을 좀 끌 수 없다.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 특수단을 방문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이 나갔고요.
아마 그동안의 수사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특검을 꾸리게 되겠죠. 특검보부터 수사 검사까지 쭉 꾸리게 되는데 꽤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쨌든 특검 반대 당론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더라도 출범되는 거죠. 내부에서는 당 원내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원내대표 후보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또 당의 대변인도 그렇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어제 밤중에 한밤중에 그걸 또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정치 보복이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당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했을 때 1년 6개월 전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상설 특검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내에서 저렇게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에 수긍하는 국민들이 계신가, 그 원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번 특검은 전례 없이 여당과 여당의 우당이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헌정사상 그렇게 실시된 특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들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거나 반대하는 분들을 찾아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특검 추천에 있어서 삼중의 편향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특검이 그러면은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그런 중립성에 의심이 있는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널리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수긍하지 않으실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예.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습니까?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의 대선이었죠. 그 결과는 국민의힘의 참패와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을 종식하는 특검과 김건희 여사라든가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특검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자당 의원들이라든가 자당 정치인들의 일부가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되고 내란과 공모 세력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분들은 이번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절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수를 재건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밤에 국회 앞에 지체 없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국민의힘이 지금도 더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이야기를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2016년 8월 19일에 본인과 통화할 때 최순실 씨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줬다. 그리고 그 후에도 취재 과정에서 조은석 검사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주고 취재가 막히면 길을 열어주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줬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올려요. 그분 그 당시에 신분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고검장이 돼요. 자,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현역 검사 시절에도 위반했던 분이 특검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중립성에 대해서 널리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권에서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에서도 관여를 하려고 하면 특검 논의할 때 참여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방송에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본다면 제3자 특검, 예를 들면 대법원장 추천 같은 방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12월 5일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법은 제3자 추천안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예 논의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이 올가미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특히나 최상병 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나올 때 우리가 이걸 주도해서 특검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고 말로만 계속 끝나니까 저 정당이 계속해서 내란을 비호하고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 이런 것들에 옹호하고 그런 세력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일부분 뭐 그런 걸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여전히 그 당의 주류적인 어떤 느낌은 이런 것과 이 선을 긋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그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도 않고 바로 그냥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던 모습 자체가 여전히 이런 것과는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특검 추천에 대해서 특검 추천의 특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왜 여당과 여당의 우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5일에 민주당 스스로 발의했던 1차 내란 특검법에서는 추천 주체가 제3자 세 곳으로 되어 있었죠. 대한변협, 법학교수회장 등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중립적인 제3자한테 맡겨서 특검을 추천했어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적으로 폭넓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예, 반론 재반론이 나왔는데 재반론 하시겠어요? 일단 그 특검 추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제3자 추천의 방식도 있겠죠. 그렇지만 추천 자체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변협이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원내 1당과 지금 3당,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 정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된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은 특검이 출범하는 시점입니다. 특검이 하고 있는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도 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예. 두 분은 또 법조인이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고 또 수사해봤는데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니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또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